UAE 공군이 와서 높은 사람이 와서 타보기도 했고 MOU도 맺었고 계속 이제 와서 보겠다. 왜냐면 이제 UAE 공군이 2030년대 되면 현재 운영 중인 F-16 블록 60을 대체를 해야 되는 새로운 전투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KF-21과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체기 후보로 하나 보고 있고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죠.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KD펜스 뉴스 인터넷 매체와 대영 제국이라는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6년 만에 분쟁이 다시 벌어졌다가 극적 휴전 합의를 했다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인도 파키스탄 영화를 보면 영화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왜냐면 이제 인도 파키스탄이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한 5개 국가 정도 돼요. 이제 미국, 러시아, 뭐 프랑스, 영국, 중국, P5라 그러는데 인도 파키스탄이 국가 다음으로 핵무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핵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2개의 국가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칫 확정이 되면 핵무기에서 둘 다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가능성은 적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이제 뭐 국제사회도 사실 그런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중재를 했고, 특히 이제 미국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큰, 물론 뭐랄까 큰 충돌 없이, 물론 이제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큰 뭐 인명 피해나 이런 거 없이 끝났다. 그리고 서로 지금은 약간 자화자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났죠. 이번 전쟁에서 중국과 서방의 무기 성능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중국산 무기에 대해서 저평가를 많이 해왔죠. 근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인도가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하면서 중국산 무기의 성능이 좀 드러났죠. 이제 5월 7일 현지 시간으로 이때 그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공중전이 벌어졌다. 지금 보면 한 120여 대 정도 되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이제 교전을 벌였어요. 한 100여 킬로 넘는 거리에서 상대방을 향해 공대공세를 발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가 자랑하는 라팔 전투기가 이제 격추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파키스탄은 3대가 격추했다, 5대가 격추했다 이렇게 해야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확인된 거는 한 대 정도, 지상에 떨어진 건 한 대 정도 격추된 걸로 판별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공군은 이제 중국이 만든 젠10C이라는 젠10C의 수출형 버전입니다. 이 전투기들을 전면에 내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대공 미사일도 중국산 무장액을 달았거든요. PL-15E, 여기도 E가 수출형, 익스포트의 약자고. 그래서 저는 PL-15를 실제로 좀 봤어요. 왜냐면 이제 과거에 중국에서 하는 주화 에어쇼를 2012년부터 제가 갔었으니까 보기도 했는데, 다들 사실 미심쩍어했죠. 과연 중국산 무기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근데 이번에 이제 PL-15E가 한 120km 넘는 거리를 날아가서 라파를 격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산 무기도 실전에서 이만큼 위력을 발휘하는구나 라는 걸 입증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중국산 무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그럼 왜 이번에 이렇게 중국산 전투기와 중국산 미사일이 위력을 거두었나,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가 항공전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무슨 영화 탑건이나 이런 거 보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그 복싱 경기처럼 링에 올라가서 1대1로 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항공우주전은 약간 축구 경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스트라이커들이 또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미드필드에서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 교전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이 축구로 비교하자면 국가대표전 A매치를 뛰는데, 인도는 사실 그 갖고 있는 전투기들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감독이 실력이 너무 떨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반면에 파키스탄은 아직 축구 선수로서의 검증되지 않은 선수들이었지만 막상 경기를 뛰니까 제 실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리고 감독은 또 거기다가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는 감독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왜냐면 그만큼 전장 운영 능력, 작전 능력에서 인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뭐냐? 그러니까 인도는 이 5월 7일에 공습을 할 때 작전적으로 제한을 걸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 카슈미르 분쟁 같은 경우에는 테러가 사실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러리스트들의 기지를 타격하는 데만 주안점을 뒀고, 이런 대규모 공습을 하려면 우선은 방공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했어요. 대신에 인도 공군이 생각했던 건 인도 공군이 가지고 있는 뭐 스칼프 이제 프랑스에서 들여온 사거리 한 500km 넘는 이런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AASM 험머, 역시 이것도 프랑스산 일종의 이제 장거리 유도 폭탄, 사거리가 한 70km 되는 그런 멀리서 쏘는 무기들 위주로 쏘고 빨리 빠져나오자가 핵심이었어요. 대신 적의 방공망, 파키스탄군의 방공망은 건드리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는 인도 전투기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었죠. 거기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미리 다 준비를 해놨고. 그러니까 이제 테러가 일어나자마자 파키스탄은 인도가 뭔가를 할 거다라는 거를 짐작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컸죠. 거기다가 이 중국산 PL-15E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파키스탄 군이 두 종류의 공중조기 경보기를 운용 중인데, 하나는 이제 스웨덴 거, 하나는 중국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 PL-15E의 조기 경보기가 목표를 탐색하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미사일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산 미사일은 훨씬 먼 거리에 있는 적을 정확하게 때릴 수 있게끔 그런 일종의 데이터 링크 같은 걸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요번에 격추된 걸 보면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차이, 작전 능력의 차이가 인도군의 피해를 키웠다. 그래서 이제 인도가 5월 7일 날 그렇게 당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파키스탄군의 방공망을 공격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했던 이유는 자칫 이게 확전될 수 있으니 약간 제한을 걸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군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이제 준비된 파키스탄 공군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투기들도 보통 우리가 이제 군사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무선 침묵, 전파 침묵이라고 하는데, 레이더나 통신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인도군이 조기 경보기를 운용했다라면 미리 봤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전자기적인 요소로 이제 적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파키스탄 공군의 전투기들이, 중국산 전투기들이 레이더도 안 켜고 무선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복해 있다가 반면에 이제 파키스탄 공군은 조기 경보기에서 정보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데이터 링크로 그러면서 작전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콜드 게임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 좀 취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핵전쟁이 발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만약에 핵전쟁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인도, 파키스탄은 이제 서로 쏘기 시작하면 멸망이죠. 그냥. 핵을 보유한 국가들은 그런 공포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라는 게 물론 남이 우리를 쉽게 건들지 못하게 하는 무기일 수도 있지만 단점은 그거예요. 자칫 서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냥 서로 지구상에서 없어진다.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없어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지난달 말에 히로시마를 갔다 왔는데, 사실 두 번째 갔다 오는 건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이 핵무기라는 건 정말 위험한 무기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핵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인정받지 못한 나라지만 핵이 무서운 게 뭐냐면, 히로시마에 혹시 이제 뭐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 가시게 되면 거기 이제 히로시마 평화공원도 있고 실제로 원자폭탄이 떠진 장소에 이런 기념물도 있고 뭐 전시관도 있거든요. 가서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예요.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지점. 거기는 이렇게 보면 이제 시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높은 열과 폭풍이 오기 때문에 시체가 없고, 대신에 이제 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이 있었던 흔적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지금은 이제 갈수록 그게 옅어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거는 뭐 일반 재래식 무기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무서운 무기다 이게. 휴전 이후 다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계속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번 이 카시미르에서 일어난 테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 종교가 좀 다르죠. 인도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힌두교 위주고, 물론 이제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반면에 파키스탄은 이슬람 위주고, 근데 이 카시미르라는 지역은 사실 이슬람 교도들이 더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테러도 잘 보시면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 가격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막 현장에서 사살하면서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과거에 이제 파키스탄 군 정보국이 이런 이슬람 가격 단체들을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뒤에 파키스탄 정보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 이 카시미르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의 단초는 다 테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론 이렇게 자화자찬으로 끝났지만 또 비슷한 테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럼 또 다시 또 인도가 보복성의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란, 파키스탄 분쟁을 통해 KF-21을 비롯해서 전투기들이 지향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라팔이 격추된 거를 봤을 때는 제가 느끼는 건 이겁니다. 이제 4.5세대 전투기들이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 뭐 KF-도 포함이 되는데 라팔이나 뭐 유로파이터, 그 다음에 F-18, EF, 슈퍼호넷 이런 전투기들 보통 4.5세대 전투기로 부릅니다. 근데 4.5세대 전투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미 스텔스, 반 스텔스 기능이 있다라고 그동안 많이 언급을 해왔는데 이번에 라팔 떨어졌잖아요.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에. 그만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이 없는 전투기는 생존성이 취약하다. 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죠. 그럼 이걸 뭘로 보완해야 근데 이제 이런 4.5세대 전투기를 스텔스화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전투기 안에 무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설계를 안 하는 비행기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전자전 기능을 이제 확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4.5세대 전투기 대부분들이 지금 이제 전자전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고 우리 KF-21도 블록 1은 아니지만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뭐 정찰 임무 하면서 전자전 기능을 확 높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겁니다. 우리 KF-21 잘 보시면 이제 국산 A사 레이더를 다는데 요 A사 레이더를 전자 공격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개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적의 미사일 위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확실히 높아지죠. 그런 측면으로 4.5세대 전투기는 성능 개량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로는 아마 KF-21 관련돼서 나와서 이제 얘기하신 분들 그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유무인복합 얘기.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유무인복합이 좀 적용됐다면 전투기들이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무인기들을 먼저 전방에 띄워서 먼저 들여보냈다 그러면 피해를 많이 줄였겠죠. 그럼 무인기들이 미리 적의 방공망을 공격한다던가 아니면 일종의 전자전 기능을 집어넣어서 이게 진짜 전투기인 것처럼 허상을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는 그런 걸 안 했죠. 근데 미래에 만약에 유무인복합이 돼서 우리가 무인 전투기를 전방에 내보내고 걔네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면 유인 전투기는 당연히 이제 생존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차후에 기대할 수 있는 건 뭐 우리 KF-21도 마찬가지고 우선은 전자전 기능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무인복합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업그레이드 계획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연 중심으로 저피탄 무인 편대기, 무인 전투기 같은 것들을 제작을 했고 올해 초에 한번 이제 공개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 KF-12 지금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다른 전투기도 비슷해요. 라팔도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유로파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4.5세대 전투기들도 5세대 못지않는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미래의 전투기들은 스텔스 기능은 이제 필수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향후에 6세 전투기를 국내에서 개발을 할지 아니면 사올지 이걸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내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KF-21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당장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최근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그 약간 트럼프 이 2기 행정부 출범을 했고 1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존의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들하고도 좀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사우디 지금 빈 살만 같은 경우에 사실 독재자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보수들은 그런 걸 사실 용납 못 했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미국의 돈만 안겨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 있는 독재 국가들한테도 기존의 미국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우디도 가고 UAE도 가고 많이 지금 투자 유치를 했잖아요. 투자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아주 심플해요, 이 사람은. 거기다가 지금 잘 보시면 이스라엘하고도 약간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면 그 시리아, 지금 이제 시리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혼란의 정국이 수습이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테러리스트라고 했던 사람을 이번에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시리아의 재건을 위해서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지명 수배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전에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와도 좀 연관이 있었고 이런 것들도 그냥 다 풀어주고 투자하겠다. 시리아가 미국을 위해서 뭘 하겠다. 다 모든 걸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존의 미국의 정치인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이든 행정부 때 사우디하고 관계가 정말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민주당 정권이었던 바이든 대통령 같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 되게 민감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독재 국가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거예요. 아, 미국에 그냥 잘 보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막 전례 없는 대우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금 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좋은 거예요. 돈은 많으니까, 중동 오일머니가 많으니까 미국에 투자할게. 노 프로블럼이니까, 그거에 관련돼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 중동에 굉장히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잘 보시면 사우디의 영향력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죠?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전쟁 관련된 평화 중재도 사우디에서 열렸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외교력은 좀 줄어드는 반면에 사우디에 대한 거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사우디가 갑자기 중동 외교의 축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요. 이게 빈살만과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빈살만은 사우디를 중동의 중요한 국가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고 있고, 향후에 아마 트럼프 2기 임기 내에는 사우디가 중동의 외교를 약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우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숙제 중 하나가 뭐냐면, 이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그러니까 이란 핵개발 문제 때문에 가장 이제 민감해하는 건 이스라엘이고, 2기 행정부 때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의 핵개발을 좌절시키는 동시에 이란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잠깐 보시면 사우디가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2기 행정부 때 극적인 그야말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갑자기 이제 이란 대통령 만나서 정말 화끈하게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지금 약간 적대적 관계지만 그게 개선이 될 수 있고, 그 예가 뭐냐, 최근에 잘 보시면 이 미국이 후티 반군 공습을 계속했잖아요. 그게 시그널이에요. 이란을 직접 때리기에는 모호하니 일종의 이란의 똘만이라고 할 수 있는 후티를 세게 때려서 이란을 좀 각성하게 만들자라는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란도 이제 가장 믿을 만한 동생이 저렇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못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이란을 끌어들이는 거죠.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동 평화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제 중동 평화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과거 90년,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미국이 했던 게 중동 평화였어요. 근데 성과가 거의 없었죠. 근데 요번에 잘 보시면 이제 트럼프식의 접근 방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뭐 이제 한 2028년이면 이제 미국도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그 안에 어쩌면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트럼프 이게 행정부 핵심 거잖아요. 천연가스, 석유, 중동 증산하겠다 그러잖아요. 원유 증산하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오히려 이제 비중을 줄이려고 그러고,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두 가지죠. 이 에너지 가격의 하락, 또 한 가지는 미국에 대한 투자,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오일머니를 이용한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트럼프 이번에 중동 순방을 보면 그게 확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이 노리는 건 이거구나. 그러면서 철되면 중동 평화도 하고, 미국의 숙제거든요. 중동 평화는 항상 이거를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미중 관세 전쟁으로 중국이 혼란스럽다던데 실제로 어떤가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지난달에 중국의 경제로는 최고의 도시죠. 이제 상하이를 한번 갔다 왔는데, 베이징하고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베이징은 좀 많이 좀 이렇게 다운된 분위기라 그러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한번 겪어봤죠. 중국 지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때 1기 때 트럼프를 정말 VVIP급 대접하셨어요. 베이징에 왔을 때 자금성, 중국에서는 고궁이라 그러는데, 여기를 이 트럼프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막고 한 사람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극진한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결과는 때릴 거 다 때리더라. 그래서 2기 행정부는 사실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해왔고, 하려면 해. 우리 준비 다 돼 있어.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도 잘 보시면 이제 극적으로 막 타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안 끌려간다. 미국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버틸 만한 체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두 나라가 쇼 아닌 쇼를 하고 있고 지금 아마 그런 기조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기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제 과거에 중국에서 잘 나갔던 동네들, 홍콩 주변에 뭐 광저우라든지 이런 데들, 뭐 심천 뭐 이런 데들 다 망했어요. 거기는 옛날에 개혁 개방할 때 가장 먼저 문을 열었던 동네들인데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빠져나왔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중국 정부가 뭐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데려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 기업들이 워낙 잘 나가니까 아이고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계속 때리고 외국 기업들 때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다 나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이 지금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지만 그런 고부가치 산업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노동 인구가 자연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이제 강남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그런 이제 오프라인 마켓이 활성화했던 거 가보면 거의 다 문을 닫았죠. 왜냐면 지금 다 온라인으로 사니까. 똑같아요. 중국도 어느 도시나 가보면 도매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다 파리밖에 안 날려요. 왜냐? 사람들이 안 사요. 두 개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노동 인구가 이제 점점점 감소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런 오프라인 마켓의 이용이 줄어드니까 역시 그런 여러 이 사업을 하는 것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이제 신산업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산업의 지금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대기업들은 한 35대면 잘라야 다 집에 보내버려요 그냥.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생산 같은 경우에도 생산 자동화 수준이 되게 높아요. 심지어 뭐 이런 중국의 스마트폰 어떤 공장 같은 경우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거의 필요 없는 24시간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인 공장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딱 역설적으로 그럼 노동 인구가 계속 줄는 거죠. 그렇게 무섭게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다 지금 이제 중국도 문제가 인구 절벽이 점점 심각해져요. 그래서 한 2035년이면 지금 자름을 하면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구 절벽이 거기도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나라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경제 전환은 해야 되는데 매년 쏟아지는 지금 대학생들은 갈 데가 없고 취업할 데가 없잖아요. 정말 똑똑한 애들 아니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억이라는 내수시장 보고 가겠다. 중국 정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시에 돈을 더 많이 퍼붓겠다. 그래서 이제 유니콘 기업들 막 발굴하고 지금 이제 육성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이런 스타트업들 많이 육성해서 우리는 산업 구조 전환을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최근 시진핑 주석의 군부 숙청이 집중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부패와의 전쟁인데 중국 인민해방군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과거 덩샤오핑이 집권하고 개혁 개방을 하면서 그때 나라가 어려우니까 무슨 정책을 내었냐면 야 군대가 사업해서 먹고 살아. 나라가 돈이 없다.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한 10년 넘게 해왔었어요,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뭐 식당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외국에 무슨 물건을 만들어 수출도 하고, 그런 것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다음 90년대 한 중반 들어서 이제 중국 경제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고, 이제 성장에 가도록 하니까 그만하자. 안 했는데, 그 폐해가 뭐냐. 예를 들어서 장군을 돈으로 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매관매직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부패와 전쟁을 시진핑 국가주석 이전부터도 해왔는데 잘 안 돼요. 체제 개선이.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우리 국군과 다릅니다.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예요. 반면에 중국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이에요. 그런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장교들이 있어요. 정치 장교들이 있어요. 대만이나 이런 데서 들리는 얘기, 저도 이제 대만의 전문가도 있으니까 들리는 얘기 종합해 보면 이 현역에 있는 군인들과 이 정치 장교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정치 장교들은 부정부패했네? 그래서 계속 얘네들 때리고 이쪽도 여길 때리고 서로 양쪽에 막 싸우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부패라는 하나의 테마를 놓고 둘이 이제 투서지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청이 계속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장군들, 이 사람들 사실 부정부패를 해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터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중국과 대만의 긴장 관계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까요? 긴장 관계는 계속 될 것 같아요. 변수가 그겁니다. 대만의 총통인 라이칭더 총통이 이제 오래 됐잖아요. 4년 임기란 말이에요. 근데 대만 중임제입니다. 28년도에 아마 선거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민진당이 또 오게 되면 아마 중국이 뭔가 직접적인 액션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대만의 정치 상황이 총통은 민진당이 됐지만 국회는 지금 과반이 민진당이 안 돼요. 그러다가 지금 국회에서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닌데 이후에 대만 국회 선거에서 민진당이 과반을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라이칭더가 연임까지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독립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때면. 그 28년으로 저는 보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27년 침공선언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28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도 대선을 그때 아마 할 거예요. 그동안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2027년이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고, 그때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27년도에 아마 대부분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28년이 보면 대만 총통 선거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고 공백기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대만이 만약 약간 이상한 걸 또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그래서 28년으로 많이 보는데 진짜 그런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있죠.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을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사실은 이제 6.25 전쟁 때도 많은 중공군이 6.25 때 참전했잖아요. 그 병력들이 사실 다 대만 근처에 다 있던 병력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우리로 다 온 거예요. 똑같은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고 만약 대만이 정말 뭐 독립얘기 대놓고 꺼낸다. 그럼 그때는 진짜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29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지 8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팔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7이나 3이나 홀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8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죠. 만약에 28년에 전쟁을 한 1년 하고 29년에 완전 점령하고 29년 10월 1일 국경절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그날 타이베이에서 열병식 한번 하면 끝나는 거죠 그냥.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28년도나 27년도에 서쪽으로 나가는 건 다 스톱이에요. 우린 동쪽으로밖에 못 가요. 그럼 당장 영향받는 게 페르시아에서만에 들어오는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거 한참 뺑 돌아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틈타?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북한도 뭘 할 수도 있잖아요. 동시다발적인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다 올 수도 있죠.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필리핀은 F-16과 KF-21 중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최근에 이제 필리핀 공군이 MRF라 그래서 멀티로 파이터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후보 기종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유력 후보 기종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F-16, 블록 70 아니면 72, 그 다음에 스웨덴의 그리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KF-21. 근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F-16이 싸요. 한 대당 가격이 한 800억, 900억 정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리펜은 그거보다 좀 비싸고 반면에 이제 KF-21은 한 공대 공만 할 수 있는 KF-21 블록 1 요게 한 900억, 1000억 사이 해요. 근데 F-16 지금 블록 70나 72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정찰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고 그리펜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이제 KF-21은 공중전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F-16을 못 이겨요. 근데 이제 필리핀 공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F-50을 쓰고 있고 아마 올해 안에 이제 12대 추가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필리핀 공군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꾸 이제 무인도를 섬으로 만들면서 계속 중국 해경선들이 계속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도 지금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방위력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투기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기 숫자를 늘리기 위해선 조종사를 많이 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F-50을 더 들여오겠다고 12대를 더 들여오겠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대를 사고로 이제 해먹어서 그래서 지금 11대 있고 12대 더하면 23대 정도. 이게 기반이 되는 전투기고 그 위가 이제 MRF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12대 아니면 뭐 20대 사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좀 불리해요. 필리핀 공군은 KF-21을 선호를 하지만 가격이라든지 성능에서 보면 경쟁 기종들이 사실 앞서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종 결정이라는 게 필리핀 공군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필리핀 정부나 필리핀 군 이런 데도 중요하잖아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다양한 임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KF-21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메꿔주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수출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줘야 이게 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참 쉽진 않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반면에 이제 F-50은 12대 추가 계약은 올해 안에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필리핀 내에서도 필리핀 합참의장도 얘기를 했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이제 계약만 남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KF-50이 좀 팔렸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전투기든 간에 일단은 개발국 공군에 배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해외 시장 들고 나가려고 해도 운용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는 얻었지만 운용 데이터는 실제 돌리면서 이게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경쟁 기종 대비 이게 단점으로 꼽히죠. 앞으로 KF-21의 수출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있나요? 우리 공군에 이제 뭐 26년부터 전력화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납품이 시작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과거 T50도 우리가 해외 수출했던 거 보면 공군에 전력화되고 한 5년 걸렸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 2031년은 돼야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세계 여러 나라 공군도 와서 한 번씩 뭐 타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공군이 운용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뭐 얼마 전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지만 UAE 공군이 와서 높은 사람이 와서 타보기도 했고 MOU도 맺었고 계속 이제 와서 보겠다. 왜냐면 이제 UAE 공군이 2030년대 되면 현재 운용 중인 F-16 블록 60을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 새로운 전투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KF-21과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체기 후보로 하나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26년에 공군에 전력화되면 아마 UAE에서 많이 와서 보고 갈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로는 올해부터 지금 양산 1호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슬슬 KF-11도 해외 큰 에어쇼에 나가야 돼요. 빠르면 올해 10월, 11월에 UAE에서 이제 두바이 에어쇼가 있거든요. 중동 최대 에어쇼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한번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좀 제일 큰 싱가포르 에어쇼도 있고 그런 이제 해외 에어쇼 나갈 준비를 좀 슬슬 할 시기가 왔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세일즈 시기가 왔고 이제 양산 1호기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본격화해야 돼요. 해외 수출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본격화해야 되고 지금은 사실 조금 이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양산 1호기가 나와서 공군에 배치가 되면 이제 KF-11은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전투가 되니까 지금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슬슬 해외 에어쇼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집트가 FA-50 경전투기 100대를 도입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요건 좀 사실 좀 와전된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타이, 한국항공우주선 다닐 때 실제로 이집트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아는데 100대는 이제 잠재적인 미래 요구 양이고 지금은 사실 36대예요. 22년도만 하더라도 면허 생산도 하겠다, 현지 생산도 하겠다 했는데 23년도에 또 갑자기 바꿔가지고 36대 직구매로 하겠다 지금 하는데 이제 몇몇 매체나 유튜버에서는 마치 지금 뭐 100대가 막 털린 것 정도 되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투기 구매를 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 이제 바포라 그러는데 그걸 내야 돼요. 가격 제한서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집트에 제한하는 F-50의 대당 가격은 얼마고 유지 관련된 이런 비용이나 그러니까 가격표를 던져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사업은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그런 최종 결정 단계로 들어간 건 아니고 사업을 이집트 측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약간 와전된 얘기고 다만 이제 후보 기종 가운데는 제일 성능이 그래도 왜냐면 이제 이집트 공군이 요구하는 건 단순히 이제 훈련기로 사용하려는 비행기가 아니라 전투기까지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걸 지금 바라고 있는데 다른 경쟁 기종들은 다 마하 1이 못 돼요. 속도가 암속 기종들이에요. 근데 이제 전투기로 쓰려면 천음속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하 0.8, 마하 1.2 요 구간에서 운동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성능이. 근데 이제 후보 기종이 지금 이제 중국산 L15,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M346FA,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F50인데 F50은 이제 최고 속도가 마하 1.5이기 때문에 요 1.2, 0.8권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고속도로 달리면 100km 이상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경쟁하는 기종들은 최고 속도가 9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50까지 밟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후보 기종 가운데 성능은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만한 K-방산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새로 대통령 뽑히고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 아마 수주 관련된 계약들이 많이 될 거예요. 중동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위주로 아마 새로운 수주 계약들이 이제 나올 거고 왜냐면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공백기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게 사실 대부분 방산 수출은 정부 대 정부 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공백기다 보니까 약간 주저주저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도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아마 중동 국가 중심으로 뭔가 좀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K방산이 많은 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각광을 받고 있고 다만 이제 약간 중요한 시기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과거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보면 우리 현대나 삼성 대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해외로 나갈 거냐 이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방산업체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국내에 머물러서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K방산이 이제 제2의 도약을 할 시기가 왔다.
주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년 사이에 다들 3배 이상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주당 어떤 것들은 뭐 30만 원, 40만 원 이상 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K방산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아마 이 K방산을 육성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면 좀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